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도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은하입니다. 와, 진짜 우리 개편하고 완전체로 모이는 게 오늘 처음입니다. 맞아요. 그리웠어요. 진짜. 아니 그동안 정말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어떠셨어요? 때문에 전 바깥에 나온 거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에요, 진짜. 근데 살이 쪽 빠졌네. 아 그래요? 응. 지금 일만 해서 그런가 봐요. 진짜 얼굴 살이 쪽 빠졌어. 빠지면 안 되는 나이인데. 그러니까 그럴 나이인데. 아, 다 같이 모이니까 너무 좋네요. 네, 꽉 차요. 저희 좀 기쁜 소식을 공유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팟캐스트 구독자가 3자리 숫자가 넘었습니다. 와, 진짜 아시죠? 저희 500명 구독자 500명 돌파하면은 공개 방송하기로 했던 거 도윤님이랑 약속했는데 저 기억이 안 나는데요. 500명이 쉬운 게 아니에요. 2년 봅니다. 2년을 보고 있고요. 도윤님이랑 열심히 하시고요. 왜 그러세요, 두 분? 외모로 욕먹고 싶진 않아. 마스크 쓰고 공개 방송을 하는 것으로. 네, 저희가 이번 녹음부터는 돌아가면서 언니들의 추천책, 추천 영화 이야기를 하기로 했죠. 네. 그래서 이번 주, 다음 주에는 은하님의 추천책, 추천 영화로 방송이 진행됩니다. 오늘 책 먼저 이야기해 볼 텐데요. 은하님이 추천한 책은?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입니다. 진짜. 일단 물어보자. 이 책을 추천하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일단 저희가 영화랑 책이랑 이제 저희가 같이 소개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를 주제를 삼고 소개를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특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도 그렇고 오히려 어렸을 때보다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제 재능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많았어요. 난 이미 포기했는데? 좀 반대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내가 진짜로 잘하는 게 뭘까, 내 재능은 뭘까, 이거를 개발하거나 혹은 빨리 발견해야 될 텐데라는 욕구가 저는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저도 약간 비슷해요. 그래요? 네,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제빵을 뭐라도 한번 하면 뭐 하나 터지겠지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재능에 관련된 책과 영화인데요. 약간 결은 다르지만 일단 향수 같은 경우에는 좀 후각에 굉장히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후각천재. 하지만 좀 약간 어두운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게 될 빌리 엘리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레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아이의 성장 소설, 굉장히 밝고 희망적인.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된, 무언가에 미쳐있는 사람들의 이야기. 네. 추천한 이유가 설득이 된다. 다행입니다. 충분히. 잘 됐나요? 잘 포장이 됐군요. 네, 오늘 은하님의 추천으로 같이 이야기 나누게 될 소설이 파트리크 쥐스킨트의 향수입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 소설이 배경은 프랑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소설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도 약간 프랑스 소설 작가 느낌도 나죠. 약간 느낌이. 하지만 이 소설은 1985년에 독일 작가인 파트리크 쥐스킨트가 집필한 책이고요. 독일 소설입니다. 네, 국내에서는 1991년에 초판이 발행이 됐더라고요. 저도 이 책을 95년, 6년 이쯤에 처음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되게 일찍 읽으셨다.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90년대 읽었어. 그쯤 책을 읽었을 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 이 스토리 전개가. 주인공이 일단 빌런인데 사람을 무수히 많이 살해를 하고 마지막에 엔딩마저도 굉장히 처참하게 끝나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충격을 받고 책을 덮었던 기억이 생생한데 혹시 언니들이 이 책을 다들 과거에 한 번씩 읽고 이번에 다시 읽으셨을 텐데 처음 기억과 지금의 기억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얘기를 좀 나눠보고 싶네요. 저는 향수를 정말 다시 읽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다시 읽고 싶지 않았고 근데 은하님이 아까 이 소설과 같이 빌리 엘리어트 영화를 이제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신 게 재능에 관한 이야기로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이걸 노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성이 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소설이랑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뭐가 정상이지?
인간이 언제나 고민하는 주제죠. 음. 특히 자라면서 내 기준이랑 세상의 기준이 다른 부분을 분명히 발견하고 그게 이제 내적 갈등, 외적 갈등 막 겪다가 어느 선에서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네 마음속에서 정말 나오는 너 자신의 목소리에 충실하게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러면 아무 한계도 없이 제한도 없이 그건 아니고 보통은 네가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선을 지키는 선에서 너 자신한테 충실하라.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 같아요. 편안하게도 받아들이고 그 기준에 대해서. 근데 이제 제가 이 향수가 불편했던 거는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한테 충실하라고 했을 때 마음속에서 나오는 목소리랑 사회적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게 부딪히는 그 인간에 대한 걸 파고 들은 이야기라고 생각해서 이 주제가 전 너무 불편해요. 뭐 사이코패스의 그런 가치관을 봐야 된다는 건가요? 전 이게 불편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렇게 제가 너무 복잡하게 얘기하나요? 근데 잘 이해하고 제가 있습니다. 불편했던 점은 제가 너무 불편했던 점은 지금도 불편한 점은 그거를 주인공을 그루누이 맞나요? 맞습니다. 이 주인공을 아무 편견도 없이 그냥 순수하게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영혼이라고 설정을 해놓고 있는 이 작가의 굉장히 편견에 찌든 세계관이 너무나 불쾌했어요. 그래서 정말 나한테 이런 면이 있는데 이걸 사람들한테 이해받을 수 있을까라고 꺼내놓는 게 아니라 되게 자기의 비겁하게 이제 그런 걸 다 그런 비판을 다 비껴가기 위해서 얘는 아예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이야. 대부분의 많은 등장인물도 그렇게 설정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 아저씨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제 입장에서 굉장히 역겨운 상상을 내가 왜 이렇게 300 몇십 페이지짜리로 계속 읽고 있어야 되지? 이 도희의 시선 정말 참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불편했고 저도 90년대 이게 굉장히 인기 있었던 소설이라는 걸 알고 맞습니다. 있고 네. 나 너무 재밌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특히 여자분들 중에 근데 전 진짜 확신할 수 있어요. 이게 만약에 지금 다시 나왔으면은 이만큼의 인기가 있었을까? 있을 수가 없다. 불쾌한 시선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실제로 이 작가가 은둔자로 약간 유명하잖아요. 그렇대요. 본인을 드러내지 맞아요. 않고 굉장히 소소하고만 교류를 하는데 자신의 정보를 발설하면 바로 절교하고 사진도 단 2장밖에 없다면서 이 작가의 그렇대요. 사진이. 그래서 사람들이 이 향수에 등장한 이 주인공이 뭔가 작가의 투상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독자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뭐 도희님의 시선은 그렇지만 다른 분들은 다르게 읽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저 이렇게 읽어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네. 도희님이랑 제가 1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저건 강요가 아니더라고요. 나 처음에 되게 상처받았잖아. 뭐야, 내가 선정한 책과 영화를 이렇게 바를 수 있어? 근데 그게 바르려고 바르는 게 아니더라고. 아니 근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도인님이 얘기하는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전 재밌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면이 불편한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이 어쨌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이 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도덕성이 굉장히 결여된 주인공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을 그러니까 저는 읽으면서 느꼈던 게 약간 뮤지컬 오페라를 보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미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그냥 이 사람의 이런 세계가 이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나는 하지 못하는 상상을 보여준 거가 그냥 전 좀 독특하고 재밌었어요. 그래서 네. 저도 24살? 2004년 뭐 이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동생이 생일날 이게 요즘에 재밌는 책이래 그러면서 이제는 선물을 주더라고요. 향수를. 진짜? 동생이? 친동생? 네, 그래서 너는 읽었니? 했더니 자기는 안 읽었다고 그러면서 읽어보라고 주길래 그때 읽었는데 그때는 사실 좀 어려웠어요. 이게 모르겠어요. 그때 감성으로는 너무 어두워서 그랬는지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유럽 책들은 나랑 안 맞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시 읽으니까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지금 읽으니까 나 좀 어른 됐나라는 느낌도 약간 정말?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완벽하게 전지적 작가의 시점으로 쓴 소설을 너무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보통 요즘 소설을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1인칭으로도 되기도 하고 약간 이거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거는 정말 완벽하게 위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소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약간 오페라 같다라고 느꼈던 게 되게 섬세하더라고요. 그런 묘사들이. 그래서 머릿속에서 쫙 그려지는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저는 되게 좀 재밌게 읽었어요. 두 번째 읽었을 때가 훨씬 더.
은하님도 비슷한 느낌 받으셨어요? 저도 이거를 대학생 때 처음 봤는데 대학생 때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원래 이런 향에 되게 미쳐있던 애였어요. 아, 그래? 되게 좋아했어요. 어떤 향수를? 네, 그럼 뭐 좋은 냄새, 뭐 좋은 로션이나 냄새? 화장품이나 향수나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해서 정말? 향수를 되게 어렸을 때부터 저는 사용을 했었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 향수라는 제목 자체에 끌려가지고 이 책을 읽게 됐고 일단 그 향수를 제조하는 과정 자체에 굉장히 디테일하게 얘기를 맞아요. 해주잖아요. 그리고 향을 네. 표현하는 거라든지 네. 내가 평소에 향을 맡을 때 느꼈던 것과는 다르게 정말 이렇게 천재적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 같은 것도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마냥 좋았었고 이번에 다시 읽었을 때는 이게 사실 재번역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날에는 뭔가 좀 아무래도 번역한 책이다 보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좀 재미가 없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번역을 새로 하면서 뭔가 요즘의 입맛에 맞게 바뀌어져서인지 좀 더 재미있게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읽을 때는 뭔가 향수라는 소재보다는 그냥 제가 요즘에 워낙 이런 재능 찾기에 꽂혀 있다 보니까 찾으셨어요, 네. 근데? 새로운 재능. 찾고 싶어요. 아, 정말? 네. 응원합니다. 찾으시길. 네. 그 막연히 부럽더라고요. 이런 타고난 천재성이. 아, 저는 얕은 사람이라서 이 책의 뭐 전반적인 어떤 근본적인 질문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사실 깊이 하진 못했고 그냥 냄새에 대한 이런 성찰을 깊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한테는 냄새가 있다 없다 냄새가 난다 나지 않는다로 인간성을 뭔가 표현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매력을 느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뿜어져 나오는 향기 그런 거로 인해서 사실은 뭐 반하기도 하고 싫어지기도 하고 그런 인간의 감정들을 향기로 표현했다는 게 저는 너무 새로웠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들이 저한테는 되게 두 번째 읽을 때는 좀 재밌고 좀 깊이 빠져들 수 있게 만드는 포인트였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 소설 향수가 총 4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맞아요. 1부는 주인공인 그루누이가 태어나서 자라고 자신이 이제 천재적인 후각을 가지고 있음을 인지하게 되면서 점점 냄새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서서히 광인의 면모를 갖춰 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부의 거의 끝에 가서는 냄새에 미쳐가지고 살인도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나서 2부로 넘어갑니다. 2부에서는 향수의 도시 그라스로 향하다가 갑자기 노선을 틀어서 산속에 틀어박혀요. 동굴에. 저는 사실 2부가 되게 힘들었는데. 난 2부가 제일 재밌었어요. 아, 그래? 아, 근데 여기서도 취향이 되게 갈린다. 근데 인간의 채취가 없는 정말 그루누이에게는 마치 지상 낙원과도 같은 외딴 곳에서 7년을 보냅니다. 근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어떤 공허함 같은 게 있는 거지. 그리고 본인이 냄새가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야. 나에게 냄새가 없다. 충격을 받아.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이제 본인이 목표한 궁극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연쇄 살인이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25명이나 되는 어린 소녀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부에서는 본인이 만든 향수로 인해서 거리의 불황자들에게 온몸을 뜯긴 채 너무 잔인하게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향수가 이 장면만 계속 어릴 때 계속 봤던 것 같아. 계속 읽어봤던 것 같아. 뭐지? 이게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면서 끝이 납니다. 제가 10대에 이런 소설 읽었다니 얼마나 충격이 컸겠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근데 지금도 엔딩이 생생하게 기억이 나는데 1부 이야기부터 나눠보려고 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생선 가게의 악취 속에서 태어난 주인공이 어떤 채취도 갖고 있지 않은 아이로 자라거든요. 근데 모두가 주인공 그루누이에게 섬뜩함을 느끼고 피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냄새가 없다. 냄새가 없다는 이유로 공포의 대상이 된다는 설정. 공감이 됐나요? 사실 공감이 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향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겠죠, 채취라는 게. 근데 그거를 그렇게 강력하게 맡아본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는 근데 이게 없거든요. 시대가 이 18세기의 프랑스 파리 냄새가 진동하던 때 그쵸, 사람들이 그쵸. 그렇게 매일매일 씻지 않았던 때고 악취가 누구나가 냄새를 풍기던 때였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근데 왜냐면 저는 코라는 게 후각이라는 게 가장 거짓말을 잘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요? 왜냐면 금방 마비가 되잖아요. 후각이 그렇긴 하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냄새가 그렇게까지
그런가라는 생각에 사실 크게 그거는 유주님이 비염이 있어서 그래. 비염이 있어서 냄새를 못 맡아서 그래. 그렇구나. 저는 이제 개코라서 저 냄새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맡기는 하는데 네. 근데 사실 크게 공감은 안 되긴 했는데 저는 그래서 약간 이 향기, 그러니까 채취라는 게 단순한 그냥 향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거를 비유했나? 그러니까 비유한 거 아닌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그래서 있지. 저는 그게 약간 인간성의 결여라던가 약간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인간성의 결여다? 네. 비슷한 생각을 하십니까, 도희님? 저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뭐 아름다운 귀여운 모습이라니까 눈으로 보는 거 아니면 우리가 대화하면서 느끼는 언어적인 소통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거 빼고도 뭐 많은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사람한테 뭐 여기서는 냄새로 표현이 되겠지만 정말 우리가 그냥 느껴지는 어떤 기운 그런 것도 다 작용할 수 있겠죠. 그게 있다는 거를 부정하고 싶지 않은데 이 작가가 만들어낸 세계에서는 향기가 너무너무 다른 모든 걸 압도할 정도로 중요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걸로 인해서 나중에 사람들이 내가 너무 사랑했던 사람을 죽인 살인자까지 안을 수 있는 네. 그런 감정을 끌어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시작에서부터 이런 설정을 두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라고 생각하고 공감은 안 되죠. 이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결론으로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저는 인간을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표현하는 게 참 싫거든요. 인간이 이런 존재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어떤 사람 하나만 똑 떨어뜨려 놓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도 되게 무지한 짓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모든 인간에 대해서 다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작가가 너무 많이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사람과의 소통이 안 되는 사람이고 그 상태에서도 자신감을 많이 잃고 자기에 대한 애정이 없구나. 가엽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저는 봤습니다. 네. 막 플래시백으로 저희 1984 조지올의 1984를 가지고 얘기했을 때 그 느낌이 그 인간을 뭔가 단편화해서 묘사하고 표현하는 것들에 되게 굉장히 도희님이 불편한 시선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저에 대해서 파악하시는 거예요? 이 작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라고요? 도희의 시선? 근데 저는 상상을 해봤어요. 정말 냄새가 전혀 안 나는 사람을 상상해봤거든요. 근데 난 섬뜩할 것 같은데. 맞아. 근데 나는 그 냄새 나요? 모든 사람이 다 채취가 있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가? 근데 그거를 되게 인지하면서 살진 않았어가지고. 그래서 저도 왜 저는 이 소설이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느꼈냐면 단 한 번도 인지하지 못했던 세상을 그려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는 사람 냄새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좋은 냄새, 나쁜 냄새 그 정도만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어보니까 진짜 냄새가 아예 안 나는 사람. 나 좀 이상할 것 같아, 느낌이. 그리고 우리가 왜 흔히 좋은 냄새 떠올릴 때 뭐 엄마 냄새, 아기 냄새 뭐 그런 냄새들 떠올리잖아요. 첫사랑의 향기도 떠올려보세요. 얼마나 싱그럽습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채취를 느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스킨십을 많이 하는 사이에서 중요한 거지. 그렇긴 하죠. 이런 식으로 모든 사회에서 다 중요한 건 전혀 아니고 진짜 애인 생각할 때는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그쵸, 그리고 가족들 사이에서도 중요하죠. 맞아요. 근데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냄새가 하나도 없는 사람? 저는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데. 관심이 없지. 그렇죠. 관심은 네. 없지. 근데 그냥 스쳐 지나가더라도 왜 우리가 좋은 냄새가 나는 사람들한테 좀 더 눈길을 주게 되고, 그리고 저는 가장 부정적인 평가가 무색무취라고 표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없다. 저 사람 색깔이 없다. 그런 식의 의미들을 담아서 표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이 향수에서 그 향기에 대해서 집착하는 마음도 어느 정도 공감이 되더라. 이게 향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라고는 사실 저는 읽으면서 이렇게 크게 공감은 하지 못했는데 그냥 저도 이제 어쨌든 이 소설, 이 이야기 스토리 하나를 이어가기 위한 장치로 하나 그냥 보기는 했었는데 네. 중간에 그게 나와요. 그러니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눈은 감으면은 안 보이면은 인지라는 걸 못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향기는 어딘 순간 오면 360도에서 다 느낄 수 있다라는 표현이 뭔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부분에서 어떤 거를 얘기하려고 하는지는 그냥 알겠더라고요. 나는 언니들의 향기도 난 다 기억할 수 있어. 무서워. 도희님, 은하님, 유주님의 향기도 난 다 기억한다고. 무섭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네, 그렇고요. 화기애애한 북신의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일부에서 그 주인공 그루누이에 대한 그 성장 과정을 쭉 보여주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그루누이는 단 한 사람도 반기지 않는 유년 시절을 보내거든요. 근데 자신을 낳고 바로 버리려고 했던 어머니부터 시작해서
테리의 신부, 가야르 부인, 그리마를 거쳐서 우연한 기회로 몰락 직전의 향수 장인인 주세페 발디니의 도제가 됩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루누이가 거쳐간 대부분의 인물들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요. 그쵸. 일부에서 만난 인물 중에서 좀 어떤 인물들의 최후가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우리 그 얘기도 같이 좀 나눠봅시다. 아무래도 주세페 발디니가 가장 비중이 그래도 크게 나왔었고 그래서 제일 기억에 남기는 하는데 주세페 발디니라는 인물은 향수 제조가이긴 하지만 향에 대한 재능은 없는 없어. 네, 후각이 타고나지 않은 남 얘기 같지가 않아. 네.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업을 계속 이어가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제 끊임없이 속이고 이렇게 분투하는. 그러니까 욕심이 많은 거지. 그리고 남의 시선이나 이목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 근데 그 과정이 저는 가장 인간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일단 마음이 가고 또 이 사람의 최후도 너무 잘 어울렸어요. 저는 되게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허무하게 죽잖아요. 네, 그래서 가장 현실적이고 우리네 삶과 닮아있다. 라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아마 이 주세페 발디니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의 재능을 시기 질투하고 가지지 못한 걸 계속 가지고 싶어하고 그리고 이미 누릴 걸 좀 누렸어. 맞아. 근데도 말년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린다? 30년 후에 제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런 느낌도 없지 않고. 그렇죠. 이 그루누이가 만났던 사람들이 좀 불행하게 죽은 것도 약간의 장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 아이가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이상한 아이인지를 약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악마성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그루누이가 만났던 사람들이 다 그냥 되게 보통 사람들 아니었어요. 저는 되게 보통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 시대에는 그럴 수 그 있지. 시대에 어쨌든 다들 못 먹고 가난하니까. 시민혁명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이어서 다들 힘들게 살아가는 그때에 그냥 다들 너무 보통의 사람들을 그려냈는데 저도 역시 발디니가 가장 네, 저는 그 사람의 그 낭만주의자적인 그런 면이 좀 되게 귀엽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능력이 없는데도 뭔가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지금의 이렇게 변화하는 시대에 대해서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약간 라떼는 말이야 아니었는데 요즘에 세상이 너무 이상해졌으라고 얘기하는 게 약간 나의 지금 혹은 미래의 모습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 기술이라는 게 엄청 발전을 하는데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습득하는 게 되게 빨랐잖아요. 과거 얘기만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를 금방금방 그런 기술들을 받아들였는데 요즘에는 약간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그렇죠. 약간 부모님을 약간 이해하게 되는 그 시기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약간 저는 그 생각도 들면서 발디니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좀 정이 가더라고요. 저는 어떤 인물의 최후가 별로 기억에 남진 않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근데 저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사실 이 작가는 주인공 한 명한테 굉장히 공들여서 집중을 하고 있고 맞습니다. 나머지 보통 사람들은 그냥 거쳐가는 수단으로 단계 묘사하고 끝나는데 왜 마지막에 주인공과 헤어지고 났을 때 이 인물들의 마지막까지 다 묘사를 했을까? 네. 그거 제가 고민을 좀 해봤는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주요 인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영아 살해했다고 사용하는 것도 전 참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이한테 그렇다고 너가 울었기 때문에 엄마를 죽였어라고 하는 것도 참 말도 안 되는 설정이고 근데 이 어머니와의 에피소드를 빼고 그 가야르 부인이라든지 그 향수가게 주인이라든지 후작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것도 저의 추측입니다. 이 작가가 추측. 그 젊은 나이에 크게 성공을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도 나오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니까 나 사실은 되게 역겨운 인간이고 이 책에 되게 많은 아름다운 얘기들이 이만큼 박수를 받을 만큼이 없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까지 찾는 거지?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렇게 느꼈어요. 뭔가 나는 제대로 된 사람이고 싶고 뭔가 대단한 걸 성취하고 싶고 이 세 인물이 다르지만
각각 본인이 하고 싶은 인생의 목표가 되게 뚜렷하잖아요. 이 부인 같은 경우는 나만의 집을 만들어서 맞아요. 거기서 죽고 싶다. 노후에 평안히 죽고 싶다. 네, 그게 있었고 향수 가게 주인은 얼마나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이 주인공을 통해서 내가 600개의 레시피를 받았을 때 내 전 이름은 세계에 정말 내 이름을 알릴 수 있어. 거기에 대한 성취감이 엄청 컸을 거고 그러니까 목표가 뚜렷한 게 있어요. 후작도 그렇지. 마찬가지예요. 자신만의 이론을 설파했고 이 사람 때문에 타입이 덕분에 이론이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추종자를 얻었잖아요. 근데 그런 목표 달성의 욕구를 이 쥐스킨트가 되게 잘 아는 것 같고 근데 그거를 갑자기 성취하고 났을 때 공허감 그래서 이 세 인물 다 주인 정말 공허하잖아요. 갑자기 그냥 언제든지 그렇게 끝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뭔가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을 해서 이렇게 묘사하지 않았을까. 특별히 이 사람들이 뭐 잘못했기 때문에 권선징악으로 묘사를 했다기보단 이만큼 허망한 것이다. 저의 생각입니다. 아니 저도 비슷한 느낌 받았어요. 약간 허망하다라는 느낌 맞아요. 받았거든요. 네. 그들의 싶긴 최후에서. 했어요, 왜냐면 일단 이루긴 다 이뤘거든. 다들 원하는 걸. 여기서 나오는 그 그리말이라고 무두장이 있잖아요. 그 양반도 큰 돈을 받았어. 맞아. 얘를 보내면서. 그루누이를 보내면서 큰 돈을 받았는데 그냥 술 취해서 지나가다가 너무 신나가지고 술 먹다가 술 먹고 갑자기 강에 빠져 죽었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뭔가 최후가 다 너무 허망한 거야. 저는 사실 가야르 부인이 가장 좀 기억에 남는데 저도요. 그쵸. 되게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남편이 그 공공의료시설에서 빈민들 사이에서 그냥 죽어버렸어. 병에 걸려서. 근데 자기는 절대 그런 죽을 맞고 싶지 않아. 난 내 집에서 평온하게 죽을 맞고 싶어. 라고 해서 정말 아등바등 돈을 모았는데 결국엔 똑같이 죽었어. 남편이랑. 공공의료시설에 가서 이름도 모를 병자들 사이에서 그냥 죽을 맞이했잖아요. 그것도 뭐 종양이 목구멍까지 올라와가지고 제대로 말도 못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정말 목표와 결과라는 게 같이 맞아떨어져 가는 게 우리의 인생일까? 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되더라고요. 운명론자야? 네. 저는 운명론자거든요. 모르겠어요. 저 요새 제가 아둥바둥 살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과연 10년 뒤에 20년 뒤에 어떤 모습일까? 더 아름답고 성공한 모습일 거예요. 맞아요. 부유하고 옆을 돌아보는 제가 있을 거예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대신에 좀 착하게 살려고요. 네.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런 식으로 그루누이를 거쳐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서 한 소녀가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루누이가 15살이 되던 해에 무슨 축제를 구경하려고 맞아요. 불꽃놀이가 그쵸? 막 올라가고 네. 했던. 구경하려고 거리로 나갔는데 거기서 아주 강렬한 채취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냄새를 따라가다 보니까 자두씨를 빼고 있던 한 소녀를 발견하죠. 그래서 그 채취가 그 소녀에게서 나온다는 거를 알고 뭔가 그 자기도 모를 그 소유욕 때문에 이 소녀를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이때가 첫 살인이거든요. 도대체 이 순간 주인공이 소녀에게 느꼈던 감정이 무엇이었을까? 근데 죽이게 된 거는 사실 처음부터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고 향을 본인이 가지려고 소유욕에 의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그 여자애가 소리를 지르려고 하니까 목을 잡고 있었는데 향에 취해서 눈을 감고 온전히 후각에 의존하다 보니까 숨이 끊기는 걸, 그거를 몰랐었던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발적이었다라고 생각하는 네. 거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이게 아마 그루누이가 10살 정도 됐을 때 아니에요? 15살 때였어요. 근데 알 거 알아야 아니죠. 왜냐면 교육이라는 걸 제대로 받지 못했기 그래? 때문에 그 정도의 힘에 사람이 죽을 거라는 걸 아마 인지하진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우발적이라는 거는 내가 그렇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말 우발적으로 반사적으로 행동을 해서 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을 때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람을 안 죽여야지, 난 죽일 의도가 없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냥 없는 사람인 것 같고 아주 서서히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충분히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꼭 이때가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되게 우발적으로 갑자기 이게 아니라도 의도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도 네, 그냥 사과가 있는데 뭐 남의 거고 뭘 나 먹고 싶으니까 먹어야지 이런 식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계속 반복되는 것처럼 순수하고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살인을 했다고 저는 느꼈어요. 저는 근데 이 그루누이가 나는 이 소녀한테 분명히 어떤 성적으로 끌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랬을 것 같아요. 네, 이게 뭐 우발적인 것도 있지만 얘는 한 번도 사랑을 받아보지도 않고 사랑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어떤 강렬한 향기가 나를 사로잡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이미지를 보고 반하잖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도희님의 저 아름다운 눈빛, 은하님의 풍성한 머릿결, 그리고 뭐 유주님의 뭐 창백한 피부 이런 거. 나 왜 창백한 피부라고 해주지? 왜 창백한 피부야? 지금 되는 대로 얘기하니까 그걸 지금 닥치는 대로 얘기하니까. 저 창백한 피부 좋아하거든요. 이런 걸 보고 반하는데 그런 후 얘는 향기에 미친 애니까 어떤 향기에 자기가 반했어. 갔는데 다가갈 줄 모르는 거죠. 얘한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향기를 맡고 싶다는 그 순수한 사실 욕구에 이끌려서 다가갔다가 살인을 저질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을 했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해서는. 네. 근데 도희님의 생각도 충분히 저는 공감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르고 이제 향수 장인의 도제로 들어가면서 여러 정말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향수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인의 곁을 떠나면서 일부가 끝이 납니다. 그리고 2부로 넘어가면서 사람의 채취가 없는 깊은 산을 올라가서 자연인으로 살잖아요. 그런 삶을 살다가 자신에게 냄새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뭔가 결심한 듯이 다시 마을로 내려갑니다. 근데 거의 이제 짐승의 몰골을 하고 여기서 표현되는 게 발톱이 무슨 뭐 독수리 발톱만큼 뭐 자라났다? 이런 표현도 있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모든 마을 사람들이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본 에스피나스 후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실험 대상으로 구르누이를 점찍고 접근을 합니다. 소위 치명적 유동체, 이론이라고 해서 땅에서 생명을 해치는 독가스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모든 생물들은 최대한 땅에서 멀어지려고 한다는 이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머리도 땅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있고 그래서 자신의 이론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르누이를 이용합니다. 최대한 땅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면서 깨끗이 씻기고 좋은 것만 먹이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돕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입이 이론을 입증했다고 선포하고 선동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도 변화된 구르누이를 근데 변화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잘 먹이고 씻기고 관리를 해주는데 얼굴에 이렇게 뽀얗게 발라주고 그래. 의사들 데려다가 막 치료해주고 그러는데 근데 웃긴 건 사람들이 여기에 다 선동당한다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내 스스로 증명하겠다라고 해서 설산으로 떠났다가 실종됩니다. 근데 추측하기로는 뭔가 어디서 동사했거나 산짐승한테 잡혀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니 공기가 됐을 거야. 아 그래? 난 그렇게 믿고 싶다. 그래?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가 영원한 젊음을 얻은 신 같은 존재가 됐을 거라고 상상을 하잖아요. 그리고 숭배를 합니다. 어떠세요? 이 치명적 유동체 이론과 후작의 최후. 허경영이죠 뭐. 내 눈을 바라봐. 아 진짜? 그게 끝이야? 나 사실 너무 허경영 같아가지고 이 사람. 아 정말 공중부양할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으로. 근데 그걸 믿는다는 거지. 워낙에 그런 미신들을 필요로 했던 때잖아요. 그 시기가? 네, 우리나라도 그렇고 뭐 외국도 그렇고 옛날은 워낙 뭐 이런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들이 없었기 때문에 미신에 집착하던 때니까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믿으실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아, 도희의 시선이 너무 궁금하다. 저 별다른 시선이 없는데요. 이런 사람 현실에도 많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면 허무맹랑하다고 하지. 사실 우리가 겪으면서는 뭔가 권력이 많은 사람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는 아우 그런가 보다 이러고 따라가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근데 약간 중간중간에 이런 뭐 후작이 최후도 그렇고 뭔가 좀 블랙 코미디 같은 에피소드들이 좀 중간중간에 등장하는 게 또 재미있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줄거리를 요약하면서 느낀 게 이 구르누이는 불사조야? 왜 자꾸 죽을 고비가 오는데 왜 자꾸 살아나? 약간 이런 생각이 주인공이라서 그러니까. 또 살아났습니다. 계속 이러고 계속 있더라고요. 살아나는 거야. 계속. 네, 그런 건 좀 있었어요. 맞아. 근데 저는 뭐 요즘도 충분히 우리 허경영 우리가 이렇게 무시하듯이 얘기하지만 그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때 뭐였죠? 국민혁명당이었나요? 맞아요. 득표 꽤 많이 했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찍었어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돈 준다 이래가지고 그쵸? 아마 1억이었나? 그쵸? 저는 진짜 실제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을 주변에서 많이 봤어요. 진짜요? 그쵸? 네. 근데 그거를 제가 아는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어차피 다른 애들 다 마음에 안 들고 난 차라리 얘한테 표를 줘서 딴지라도 걸게 하겠다. 아 진짜? 그리고 이거를 굉장히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또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지금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가장 좀 재미있는 최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이 소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소설에서 실종됐어? 이 사람이 가장 그래도 약간 헛웃음 짓게 하는 그런 공기가 되더라고요. 공기가 됐을 것이다. 믿습니다. 자, 이제 3부로 넘어가서 치명적 유동체 이론의 모델 역할을 훌륭하게 완수한 그루누이가 원래 목적지였던 향수의 도시 그라스로 향합니다. 근데 이곳의 당도에서 궁극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 연쇄 살인을 시작해요. 근데 그것도 처녀성을 가진 어린 소녀들만 대상으로 살인을 저지릅니다. 3부에 등장하는 이 연쇄 살인의 과정들은 또 어떻게들 보셨는지 여기선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 사실 그 첫 번째 살인이 일어났을 때 그 산에서 발견되잖아요. 저 엄청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페이지 그 챕터가. 네네네네. 뭐 머리가 움푹 파여 있고 뭐 표현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긴 하던데. 그리고 사실 저는 이게 이제 증류법을 처음에는 1부에서 배우고 이제는 3부를 넘어가서는 유지를 이용해서 이제 향을 채취하는 방법을 배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방법을 되게 자세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 이걸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저기 사람 넣나 이 생각을 했거든요. 통째로 넣나? 저도 소설 볼 때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었어. 정말 단순하죠. 네, 저도. 근데 좀 놀라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까지 공부를 많이 했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그 사람의 채취를 뽑아내는 그 과정을 묘사를 하는데 와, 이 사람 장난 아니다라는 생각을 근데 했어요. 실제로 작가가 그 그라스에 가가지고 공부를 했다고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역시 나는 1차원적이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너무 끔찍했잖아. 이 용매에 담궜던 린넨 천을 가지고 둘둘 말아서 몇 시간을 방치한 상태에서 냄새가 배이면 그걸 다시 가지고 심지어 머리카락까지 다 잘라서 가지고 가서 향기를 만든다. 옷까지 다 가지고. 나 너무 그거는 좀 끔찍하긴 했어. 저는 속으로 25번째 사실 이게 24명의 소녀들은 재물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25번째 여기서 이름이 로르? 로르 맞죠. 맞아요. 로르라는 그 소녀를 죽이기 위해서 그 소녀에게 처음에 딱 보자마자 얘다. 최종 목표물을 잡았었는데 거기로 가려면 2년인가요? 시간을 더 들였어야 되지 않았어요? 무슨 뭐 성숙할 때까지 2년의 시간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준비해가지고 24명을 죽이고 마지막에 이제 25번째 목표물을 향해서 가는데 너무 쉽게 죽이는 거야. 정말 너무 고난이 없다. 이렇게 사람을 25명을 죽이는데 단 한 번에 고난이 없다? 사람을 죽인 뒤에도 너무 이 사람의 그르누이의 감정 변화가 없어서 너무 그것도 없었어. 좀 불편했고 저는 여성 혐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똑같이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결말을 묘사를 할 때도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물들 중에도 그 가야르 부인이 제일 비참해요. 맞아요. 다른 남자들은 자기가 했던 어떤 목표에 가까이 가서 성취감이라도 느끼고 나서 허무하게 죽잖아요. 근데 도대체 이 부인이나 어머니는 왜 이런 죽음을 맺었어야 했고 여기서 희생자로 나오는 소녀들은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분명히 여러분 또 돌아가면 10대 아이들이 그렇게까지 호락호락하고 이러잖아요. 발악을 할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뭐 채취를 숨기고 다가왔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인간으로서의 어떤 것들을 하나도 보여주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되게 빨리 지나가던데요. 되게 빨리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이 사람에 대한 설정으로 꼼꼼하게 얘는 향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야, 냄새 때문에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들어 뒀더라도 어쨌든 25명을 죽이는 걸 묘사하는 파트에서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최소화로 줄이기 위해서 저는 다시 돌아가면 막 그런 장치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치 얘는 이런 향수를 궁극의 향수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인 것처럼 중간에 향수 제조한 사람한테 배울 때 자기가 원하는 지금 배운 방식으로는 다른 걸 못 만든다는 거 알았을 때 얘는 이 48시간 되면 죽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파가지고. 맞아요. 이제 잃어버린 거지 꿈을. 그래서 사람이 꿈을 잃어버린다고 난 더 이상 살 가치가 없어라고 한다고 해서 바로 죽진 않잖아요. 근데 얘는 정말 48시간 뒤에 죽는 것처럼 맞아요. 묘사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인간과 너무 다르다는 그런 거를 너무 많이 얹어주고 있고 그것도 무슨 생각이 들면 저는 천재처럼 묘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천재라는 어떤 인간 중에 어떤 하나를 천재라고 두면서 그 사람한테 특별한 아름다움을 보통의 우리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뭔가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얘한테는 예외적으로 뭘 많이 허용해줘야 돼.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사실
이 사람 하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갖고 저도 있고 갖고 있거든요, 저는 사실. 정말 위험한 발상이고 전 정말 싫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 편안하게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천재라고 많이 묘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을. 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이제 모든 도희님이 잔치들이 자꾸 그 작가를 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 약간 이 인물을 통해서 저에 대해서 자꾸 뒤에 있는 코멘트를 하지 그렇죠. 마세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나도 사실 그런 느낌 저도 받긴 했거든요. 맞아요. 여기서. 그래서 앞에서 첫 번째 살인할 때는 그렇게까지 감정이 흔들리지 않았는데 여기서는 좀 그랬어. 너무 많은 뭐랄까 특권을 부여해 주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네, 저도 비슷한 느낌을 좀 받기는 했거든요. 여기서. 그리고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 인물이 궁극의 향수를 만드는데 그 향수의 정체는 사랑입니다. 맞아. 네. 그러니까 사랑이 담긴 향수를 완성을 해요. 근데 평생 제대로 사랑을 받은 적도 해본 적도 없는 그루누이가 만들고 싶었던 것이 사랑이라는 향기. 이 설정은 또 어떻게들 보셨어요? 약간 짜맞춘 느낌 사실 전 있었어요. 그럴 수 있지. 갑자기 너무 약간 뜬금없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저는 아까 써왔을 때 인간성이 상실되고 뭔가가 결여되어 있는 사람이 뭔가 사랑을 찾아가는 과정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도 사실 너무 뜬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인간적으로 교육을 못 받아서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걸 못 배웠나? 라고 이해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기엔 너무 멀리 갔지 이 사람이? 뭔가 자꾸 이 사람을 좀 이해해보고 싶어가지고. 이해해보고 싶어서. 근데 그냥 비겁한 변명. 너무나 비겁한 변명. 저는 그러니까 그거보다도 나중에 그루누이가 범인이라고 밝혀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 장면이 너무 짧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전 그렇습니다. 너무 이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할 얘기가 없어져서 이렇게 짧게. 그게 중요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게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짧아서 그것도 조금 어리둥절하긴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정말 2부까지가 가장 재밌었고 3부부터는 저는 사실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었거든요. 힘들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은하님은요? 저는 줄거리 녹음 때 사실 한번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은 뭐 아무리 태어났을 때 환경이 어떻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표현을 한 건 일단 사랑이기는 하지만 일단 얘가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도 그렇고 살아온 과정이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에서 행해졌다라고 생각을 안 돼. 나를 닮으면 안 돼. 하는데 이제 그 과정을 이제 냄새라는 소재를 가지고 풀어냈을 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인간은 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진짜 나는 사람들이 너무 싫고 혼자 처박혀서 살고 싶고 아니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실제로 막 연쇄살인하고 이런 사람이라도 방금 얘기해 주신 것 같은 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선 정말 전지적인 신이잖아요. 이 작가가 세계를 처음에 만들 때부터 그게 전혀 아니라고 하면서 이 사람의 행동을 다 정당화를 해줬었는데 소녀를 죽일 때도 사람을 죽인다는 의식 없이 그냥 아름다운 향기를 취한다 이렇게 해왔던 사람한테 그걸 갑자기 부여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중간중간에도 이 사람이 이미 그 후작을 만났을 때도 내가 만들어낸 어떤 향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뜻하게 대해준다는 걸 느꼈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람은 안도감을 느끼지 않아요. 복수심, 증오감, 너네 나한테 속는구나 이런 식의 감정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뒤로 갈수록 제가 가장 비겁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나는 처형당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오히려 경배하고 내가 뿌린 향수 때문에 그리고 특히 와서 나를 찔러줘요라고 생각했던 그 25번째 희생자의 아버지가 와서 막 껴안잖아요. 맞아요. 그때, 내 아들이 되어달라고 하고. 그때 인간들을 혐오한다고 이렇게 묘사가 나오는데 와 이거는 진짜 너무너무 비겁하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자기 자신이 할 때까지 한 사람이 오히려 뭐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아무 생각이 없을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이 작가가 향수라는 소설을 썼을 때
망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사람한테도 우리한테도 좋았을 텐데 이 그루누이가 향수를 만들었을 때 난 되게 역겹고 막 혐오감이 들고 막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어떻게 이런 걸 했냐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와서 막 찬양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인간에 대한 경멸을 느꼈다고 했잖아요. 이 향수라는 소설이 많이 팔리면서 그런 느낌 받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이 역시 주인공이 느낀 것처럼 이 작가가 역시 이렇게 쓴 걸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그리고 굉장히 재밌다고 이렇게 즐겁게 읽혔다고 특히 여자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난 그런 느낌 받았을 것 같아서 제가 너무 많이 나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정말 저는. 이 전지적 도의 시점 너무 좋다. 뭐가 좋아요? 전 그래서 이런 거 안 읽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고 싶지도 않았어요. 아니 왜냐면 나 같은 혹세 무민들은 이제 주인공의 입장에서 투영해서 보게 된다고요. 저도 그랬어요. 네. 왜냐면 인간의 심리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사랑받고 싶지만 내가 정말 별거 아닌 걸로 사랑을 받았을 때 이거 진짜 별거 아닌데 이렇게 열광해? 사랑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양가적인 감정이 정말 잘 표현됐다고 한편으로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얘가 그루누이가 이제 화가 났던 부분은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는데 이 향수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로 나는 거기에 빠져들지 않은 거야. 근데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할 수는 없는 거지 끝까지. 작가가 느끼는 마음을 잘 표현했네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런 주인공의 심리 묘사는 굉장히 잘 됐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의도했던 대로 그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가 없었어. 써보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범인으로 지목당해가지고 죽고 죄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떠나죠. 그 마을을 떠나고 사부로 넘어갑니다. 사부가 단 4장이거든요. 맞아. 굉장히 짧아요. 납골당에서 만난 불황자들 앞에서 향수를 엄청나게 그냥 들이붓죠. 그러자마자 다가와서 다들 막 사지를 찢어가지고 심지어 막 인육을 먹기까지 해. 그러면서 그루누이가 죽음을 맞잖아요. 이 3부와 전혀 다른 4부의 결말. 이건 또 어떻게 보셨는지? 감독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이거 이해 못했거든요. 이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넌 그냥 이 결말을 극으로 치닫게 하기 위한 과도한 설정. 근데 저는 근데 약간 계속 사랑의 양가 감정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사랑이라는 게 되게 좋은 감정만 느끼는 게 아니라 이게 과했을 때는 분명히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소유하고 싶고 통제하고 싶고 어떨 땐 증오로 미움으로 막 뒤바뀔 때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몇 방울 뿌리지 않았을 때는 좋은 감정들만 불러일으킬 수 있었는데 사부에서는 완전 들이붓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벽하게 넘쳐 흘렀을 때 소유하고 집착하고 애증? 예. 그렇게 봐서 사람들이 불황자들이 다가와서 소유하기 위해서 갈갈이 찢어서 심지어 먹고 먹는데 너무 행복해. 그런 감정을 느꼈다고 봤어요. 네. 예전에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프랑스 영화, 되게 충격적인 프랑스 영화를 봤는데 그게 뭐였냐면은 사랑하는 남자가 자기를 떠나려고 하니까 죽여서 고를 파먹는 특이하네. 그런 영화를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그게 자기가 이 남자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저는 마지막을 봤던 것 같아요. 병적인 집착. 예. 아니,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어요. 비슷하게 생각했고 지금 고를 먹는 걸 얘기를 하셔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다가 갑자기 통째로 너무 충격이었나요? 너무 충격이어서 통째로 생각이 날아갔는데 그러니까 보여준 게 그런 걸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사실 여기서 25명이 죽은 이유는 아름답고 네. 사람들이 되게 매력을 느끼는 존재였기 맞습니다. 때문에 희생자가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한테 그런 식의 끌림을 준다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좋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거를 그냥 단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했어요. 그치, 불황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끌림이 죽이고 싶은 욕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럴 수 있죠.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 더 하실 말씀이 없으신 거죠? 네. 두 분? 어렵다. 하지만 전 재밌게 읽었다는 거. 재밌게 읽긴 했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아직 향수를 읽지 못한 언니들에게 한 문장으로 이 책을 요약해서 소개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일단 강심장이면 읽어보시고요. 저는 이제 결말을 처음부터 워낙에 좀 약간 그로테스크한 결말이어서 처음부터 이거는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오히려 너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더 와닿지 않아서 이렇게 각인이 별로 안 됐었고 저는 오히려 1, 2부의 내용들을 굉장히 좀 재미있게 읽고 많이 네. 남았었는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괜히 내 채취를 한 번 더 킁킁하게 되는. 저도 그랬어요. 네. 저도 그랬어요. 그런 난 무슨 냄새가 소설이더라고요. 날까? 막 이러면서.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읽고 나서 뭐 방에 디퓨저도 들어놓고 뭐 향초를 사놓고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는 후기가 진짜예요?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책을 읽으면 뭔가 향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소설인 것 같더라고요. 네. 잔혹동화라는 네. 거 아세요? 일본에서 쓰여졌던 이제 안데르센인가 그 동화를 좀 이렇게 잔혹하게 바꾼? 아니 그게 원작인지는 모르겠는데 보긴 한 것 같아요. 언젠가. 약간 막판까지 가서는 약간 잔혹동화를 본 느낌이긴 했거든요. 네.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2부까지는 약간 모모 생각도 났었어요. 그래. 그럴 수 있다. 그래서 그냥 한 번쯤은 그래도 읽어보면 재밌는 잔혹동화가 아닐까?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네, 저는 이거 다시 읽으면서 너무 괴로웠는데 와서 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은 너무 즐거웠고요. 이거 즐겁게 들으신 분들이라면 뭐 여기서 멈추셔도 되지 않을까. 절대 추천하지 않겠어. 좋은 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항상 도윤님과의 대척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코가 시큰해지는 소재로 뇌를 시큰하게 만드는 소설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만큼 뭔가 이렇게 흡입력 있고 몰입감 있는 살인마의 이야기가 또 언제 소설로 나왔었지? 싶을 정도로 뇌를 시큰하게 만드는 소설이니까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전 도전해보셔도 괜찮다. 라고 도윤님과의 반대 의견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번 주에 이어서 다음 주도 은하님이 추천한 영화가 기다리고 있죠. 어떤 빌리 영화? 엘리어트라고 제 인생 영화 중에 한 편인데 정말 좋아, 같이 얘기 나누게 돼서. 네, 스티븐 달드리 감독의 빌리 엘리어트와 함께 다음 주 설 연휴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니들 안녕. 안녕.